그림 3, 53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책 이제 윤기본 조작지의 5권의 이제 53쪽으로 넘어가는데요. 연금술 작업의 상징 1752년도에 이제 그려진 건데요. 자, 두 원이 있죠. 두 원이 있고 이제 바깥 안에 원에 이제 모든 연금술에 필요한 재료들이 이제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원이 있고 십자가가 있죠. 자, 여기 보면은 1번이 이제 그 십자가가 있죠. 맨 위에 일종의 그 정수리인 거예요. 이것이 아마 중심이기도 하고, 이제 어떤 연금술에서 최종 그 이제 결실을 맺는 열매인 거예요. 십자가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상징이기도 하죠. 십자가가. 그리고 구원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연금술은 일종의 구원의 여정인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는 여정인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심리분석, 심리치료도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는 거잖아요. 정신이 치유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구원의 여정으로 비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금술에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1번부터 이제 9번까지 내가 쭉 해놨는데요. 1번이 이제 예루살렘의 십자가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연금술의 최종 산물인 철학자의 도를 상징하고, 또 이제 모든 원소들을 품고 있는 원진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두 번째가 이제 소금의 상징인 거예요. 그 이제 동그랗게 돼가지고 가운데 줄이 나와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안에가 뭐예요? 육각형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그림이 이제 그 소금의 상징인데, 이제 소금은 육체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물질을 상징하기도 하고, 불연소성. 특히 소금은 연금술의 삼위일체라 그러면은 그 삼위일체 중에 하나입니다. 연금술의 트리오는 뭐냐면은 소금과 유황과 수은이에요.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소금과 유황과 수은, 메르크리우스인데, 메르쿠리우스라고도 하고 머큐리스라고도 하고 메르쿠어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제 어떤 언어를 썼느냐 발음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다양하게 부르지만 머큐리라고도 하고요. 다 똑같은 말입니다. 수은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황이 해고 수은이 달이죠. 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소금이 그 중재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보통 이제 소금의 의미는 보통 이제 부패를 막는 기능도 하지만은 사실은 소금의 상징적인 의미는 지혜예요. 지혜. 왜 지혜냐? 내가 추론하겠는데, 소금은 너무 많이 쳐도 안 되고 너무 적게 쳐도 맛이 안 나고, 아주 기가 막히게 그 적당량을 치면 맛이 정말 엄청나게 좋아지죠. 지혜도 그런 것 같아요. 너무 과다하게 아는 척해도 안 되고요. 알고 있는 거를 너무 모른 척 해가지고 또 그래도 안 되고, 뭔가 그 시기적절하게 적당한 그것이 지혜의 산물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소금 같은 지혜라는 말을 많이 들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 그리고 늘 이렇게 오른편에 이제 달이 있어요. 해가 금이라면 달은 은이죠. 그리고 해가 남성이라면 달은 여성이에요.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이제 인류 사회에서 보면, 고대 사회에서 보면 해는 남성신으로 나와 있지만은 달도 때로는 남성신으로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많이 그렇지 않고 대개 달은 여성신으로 많이 나타나긴 하죠. 근데 가끔은 그런 수도 있다. 그렇지만 대체로 연금술에서의 이제 수은은 달을 의미하고, 달은 또 은이고 여성이다. 지금 이게 1, 2, 3에서 4가 빠졌네요. 그죠? 이 4가 9번이에요. 9를 내가 없는지 알고 지금 이거를 지금 이게 빠졌네. 역삼각형으로 돼 있죠? 그 역삼각형, 이게 4번인데
빠졌네 하고서 내가 이제 구를 하나 넣고 쓰다 보니까, 이거 지금 보니까 4번이네요. 삼각형이 이제 올바로 이렇게 방향으로 있으면은 뭐예요? 삼각형은 불을 의미하죠. 그거 이제 상징 기호로. 그리고 역삼각형으로 있으면은 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의미하겠죠, 이거는. 그리고, 물이 이제 메르쿠리우스를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또 그 밑에 메르쿠리우스는 6번이 이제 이름 표시로 돼 있어요. 마치 그 하늘소 같은 그런 위에 그런 부리처럼 있고 십자가에 달린 이런 상징으로 기호로 이제 그 메르쿠리우스가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삼각형과 역삼각형이 있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 이제 국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모로코 국기도 이제 이와 좀 비슷하지만은 이게 이제 그 물과 불의 혼합이에요. 이제 대극의 연합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거는 비소를 의미한다. 정제와 편안과 영생을 의미하는데 물과 불의 연합이다. 그러니까 정삼각형 세워진 걸로 하면은 불이고 그걸 거꾸로 해놓은 게 물인 거예요. 이제 이런 기호들이 지금은 들어도 잘 몰라요. 근데 계속해서 나오니까 나중에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 억지로 외우려고 막 애를 쓰지 마세요. 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6번에 이제 이 표시가 계속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풍뎅이처럼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게 메르쿠리스예요. 이제 기억해 두세요. 메르쿠리우스는 이제 수은의 다른 말이에요. 메르쿠리우스는 원래 여성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웅덩처럼 많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또 원진료로서도 의미하는데 메르쿠리우스는 원래 수은이에요, 수은. 그러니까 수은을 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연금술이. 그렇죠. 액체의 은을 고체인 금으로 만드는 게 연금술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수은은 뭐죠? 원재료, 여러 개 재료 중에 하나죠. 근데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공부하면서요, 개념이 중복되는 걸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아마. 모든 개념이 단일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하고 중복해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연금술 공부를 하면 할수록 혼란스러워요. 예를 들면 이 수은 같은 것도 그래요. 수은이 재료면 재료지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이 수은의 정체는 가면 갈수록 모호해집니다. 메르쿠리우스면서 이게 모든 재료를 통합해주는 역할도 하고 중재하는 역할도 하고 심지어는 철학자의 아들 그 라피스를 탄생시키는 주 재료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때로는 라피스 그 자체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원재료면서 혼돈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여성적인 성향을 원래 띈 수은이지만은 남성, 여성 동시에 그 성에 갖고 있는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자웅동체로도 여겨집니다. 뱀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유니콘, 앞으로 이제 여러분 보게 되겠지만 웹불짐승 유니콘의 상징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정말 이 메르쿠리우스는 요상한 괴물이에요. 그래서 이 메르쿠리우스가 연금술의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메르쿠리우스를 이해한다면 연금술을 거의 이해하게 될 텐데요. 이제 연금술을 공부할 때 개념이 중복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의 이제 다이어그램으로 내가 그리자면 이제 원을 2개, 3개 그릴 때 겹쳐지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 원 2, 3개를 그릴 때 겹쳐지는 부분은 공통적인 부분이고요. 겹쳐지지 않는 부분은 그 고유의 이제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공부하면 좋을 겁니다. 유황. 7번을 보십시오. 7번. 불의 십자가가 있죠, 이거는. 불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그래서 유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잊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상징 기호를 이해할 때
삼각형이 불인데 그 밑을 받치고 있는 십자가가 있다. 아, 이건 유황이구나. 그리고 이제 그 메르쿠리우스는 쌍으로 돼 있잖아요. 반지 두 개처럼. 마치 뱀 두 마리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용 두 마리. 그 용 머리가 두 개로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 두 개가 연합하게 해주는 그런 밑에 이제 십자가가 있고요. 이제 그 합일하게 해주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메르쿠리우스 기호도 이해하기가 쉽고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늘 등장하는 태양이 있죠. 그래서 왼쪽에는 태양, 오른쪽에는 달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그림 쪽에서 우리가 본다면, 오른쪽에 태양, 왼쪽이 달이에요. 그게 원래는 맞을 겁니다, 아마.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보는 관점에서 본다면, 왼쪽이 태양이고, 오른쪽은 달이 늘 나와요. 근데 이제 아마, 원래는 보면은 우리가 이제 뒤로 돌아가지고, 이제 그림 쪽에서 보는 게 어쩌면 더 맞을 것 같은데, 이제 내가 표시하는 거는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표시를 한 겁니다. 재밌죠? 이제 이런 모든 그 원진료들이 결합돼서 그리스도 상징인 철학자의 도를 만들어내는 그 연금술의 과정을 상징적으로 표현했고, 이것은 모든 영양소가 들어가 있는 그 알에서 그 철학자의 아들이 탄생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책에는 안 나오지만, 이제 에딘저가 쓴 그 연금술의 상징과 심리치료라는 책이 있죠. 그래서 그 에딘저가 쓴 거를 좀 소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연금술에 대한 기초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계속 이제 그 상징만 드러내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내가 보완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보완을 조금만 했는데요. 가면 갈수록 많아져서 이제는 책이 없는 내용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책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책을 읽을 때 훨씬 도움이 되겠지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에딘저는 연금술의 7과정을 얘기했는데요. 연금술이 과정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7과정만 딱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 대학도 시험 볼 때 연금술의 7과정을 써라 그러면 이거 달달달 외워가지고 쓰면 100점 맞잖아요. 근데 그런 공부는 이제 너무 더 이상 해서는 안 됩니다. 답이 없거든요. 연금술은 하는 사람마다, 또 하는 나라마다, 시대마다 다 달랐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7가지로 이제 요약해 볼 수 있다는 정도지, 이게 정답은 아닌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연금술 작업은 정확히 몇 번 해야 하는지 알 수도 없고, 또 여러 이미지들이 중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연금술 변환의 중요한 7가지 작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드시 이 순서대라는 보장도 없어요, 사실은. 연소 작업이 있어요. 고형 물질에 열을 가해서, 이제 고체에다가 열을 가해서 그 속에 있는 이제 증기를 빼내는 것이죠. 휘발성 요소를 제거하는 거예요. 불을 떼 가지고 그 고체 속에 담긴 이제 휘발성 물질, 기체 성분을 빼내는 이제 그런 작업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불의 작업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용해는 고체를 액체로 만드는 거예요. 이제 가해로 해서 특히 이제 유황이라든가 납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고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녹이면 이제 물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의 작용인 것이죠. 용해 작업, 서로 섞이는 작업이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제 휘발성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정화 작업하고도 이제 맞닿아 있어요. 어떤 속에 불순물이 있는 거를 열을 가해서 증발시킴으로써 순수하게 남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순수하게 남은 거를 일단 이제 액체로 만들어야 섞이거든요. 그래서 섞이게 만들기 위해서 용해 작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섞여가지고 이제 원래 이제 그 재료들이 다 섞이니까 이제 뭐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거를 다시 고체로 만드는 작업을 응고라고 합니다. 이제 식혀가지고. 우리가 이제 여러 이제, 이제
재료를 섞어 가지고서 철도 만들 때 뭐 이제 주석을 만들 때는 이런저런 이제 그 재료를 섞어 가지고 응고시키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이제 재료가 나오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 이제 순수하게 만들어진 액체를 또 고체로 만들어서 냉각하는 그런 작업이 이제 땅에 관련된 거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상승이 일어나요. 이제 그 뭐야 비둘기가 그 중력이 밖으로 이제 나가는 이제 이런 모습으로 이제 연금술에서는 많이 그려지는데요. 휘발에 의해서 물질을 기체로 변환하는 것. 이게 어쩌면 영적인 상태로 변화한다는 것이죠. 이제 기체 상태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수증기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상태로 바뀐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쭉 보니까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내 원소죠. 가장 우리 이제 그 지구라든가 우주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물질. 고대부터 내 원소는 물, 불, 흙, 공기죠. 그래서 이 성분의 과정.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내 원소지만 사실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경험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일종의 동서남북처럼 모든 원소를 경험하고 모든 요소를 경험한 연후에 이제 그것이 이제 까맣게 될 때까지 이제 섞이는 거죠, 사실은. 용해되고 섞이고 이런 과정을 겪은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천국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하 세계로 하강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둠의 세계로 하강하는 거예요. 어둠의 세계로 마치 태양이 밤바다를 항해하듯이 그 어둠의 세계로 하강하는 게 니그레도 흑화 상태다. 그러니까 우리는 연금술의 과정을 첫 번째 단계는 흑화다. 그 다음에 백화다, 적화다, 세 단계든가 아니면 세 번째 이제 노란 단계, 그 다음에 이제 적색 단계, 네 단계 정도로 이제 알았는데 일곱 단계로 볼 때는 흑화로 가기 전에 이미 모든 것을 다 경험해서 이제 자기 자신은 원래 순수한 자기 자신의 모습은 없어지고 새로운 형태로 이제 그 가기 전에 혼돈 상태인 거예요. 그 모든 원소를 담고 있는 케이아스, 혼돈인 거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제 지하세계로 내려가는 게 고통과 괴로움의 지하세계로 하강하는 게 흑화, 니그레도 단계다. 그 다음에 이제 니그레도에서 이제 분리되는 어떤 지하계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죠. 아까 이제 이제 오누이가 이제 그 연금술 그 용광로 옆에 기도하고 그 위에서 내가 해방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라고 이제 보여줬잖아요. 여기 보면은 아까 보여줬던 처음 그림에서 나타난 게 여기 위에 이 그림이 있죠, 요거. 그러면서 이 작업을 한 연후에 해방이 되는 이제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그 과정이 일종의 이제 백화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여기 보면은 분화가 이제 알베도 단계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철학자의 돌이 탄생하는 이제 그런 루베도, 라피스의 탄생인 것이죠. 이게 이제 융의 심리학, 분석 심리학으로 말하자면 개성화의 이제 정점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연금술에서 사용하는 다른 이제 그 요소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산화 마그네슘도 사용이 되거든요. 납도 사용이 되고, 그 외에도 아까 연금술 그 작업실의 뭐 분위기를 보려니까 뭐 이상한 다른 요소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막 불 같은 종류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아마 어떤 연금술사들은 그런 것도 섞지 않았을까. 이제 그것도 자기 기호에 따라서 요상한 걸 가져다가 그거 섞어도 보고 이제 막 다양한 그런 시도를 해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응고 과정에서 산화 마그네슘, 납, 유황의 이제 세 가지가 사용된다고 그래요. 이제 이것도 이제 뭐 이제 일률적으로 일괄적으로 딱 정해진 건 아닙니다.
연금술사에게 산화 마그네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외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다양한 종류의 가공되지 않은 금속의 원석이나, 원재료인 거예요. 가공되지 않은 금속의 원석이나 순수하지 않은 혼합물들을 지칭하는 용어이기도 했다. 그러니까 이제 가공되지 않은 원재료, 또 순수하지 않는 혼합물을 지칭하는 용어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심리학적으로 본다면 평범한 인간 현실에 초개인적인 정신이 결합해 있다. 이제 그런 뜻으로 이제 에딘제는 해석을 했습니다. 항상 인간 현실에는 초개인적인 정신이 이제 결합해 있다는 뜻은 융의 심리학적으로 말한다면 모든 우리의 개인사는 원형적인 힘이 연결돼 있어요. 자, 내가 말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우리가 경험한 모든 의식적인 활동들, 또 의식적인 그런 계획들은 우리 저 깊은 심층에 있는 원형과 연계되어 있다는 것이죠. 꿈이 그래요. 꿈이 현실을 반영하는 것 같지만 저 깊은 무의식에 뿌리를 두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꿈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현실적인 것도 있지만 전혀 알 수 없는 저 깊이에서 꿈틀거리는 흔적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아니엘라 야훼가 보고한 융에 대한 언급과 일치합니다. 융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융이 이제 80대 정도 돼가지고요, 자택에서 이제 의사들하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의식화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게 의식화냐, 이제 젊은 의사들은 뭐, 어떤 이제 융 심리학을 얘기하면서, 뭐 이제 무의식이 의식으로 올라오고 의식의 영역이 확장되는 막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설명을 막 늘어났겠죠. 근데 이제 융이 하는 말이 그 의식화 과정의 이제 마지막 단계는 뭐냐, 무의식 상태가 되는 것을 배우는 거다. 이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바보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의식화의 정점은 의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무의식 상태가 되는 거다. 이것은 의식화 과정을 거친 연후의 얘기입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surrender, 자신을 철저하게 굴복시키는, 무의식에 굴복시키는, 그 무의식에 항복하는, 이제 이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거고, 그래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좀 여러분 이해가 좀 가세요? 연금술사들이 마지막에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금을 구하기 위해서 수도 없이 이 방법 저 방법 써보다가 아하 깨달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요즘 계속 느끼는 거는, 이제 나이가 아직 많지도 않지만은 계속 느끼는 거는, 사람들이 많이 흔히 하는 말, 인생은 일장춘몽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걸 절절히 느껴요. 그 일장춘몽이라는 말 속에 뭐가 들었을까? It's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얼른 보면 그런 말 같지만은 그 안에는 수도 없이 많은 회환과 어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모든 것이 내 의지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더라. 이제 이런 얘기도 되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수용할 나이가 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연금술에서 납이 있죠. 납이 사용되죠. 또 다른 응고의 매개체는 납입니다. 납은 부담스럽죠. 무거워요. 그리고 거무튀튀해요. 회색과 검정색을 섞어놓은 듯한 거무튀튀하고요. 회색에 가깝죠. 부담스러워요. 우울해요. 의기소침하고 우울하고 짜증나는 제한이 따라다니는 토성의 상징. 앞으로 연금술이 이제 점성술, 이제 행성하고 많이 연계돼서도 나옵니다. 황도 12궁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또 설명도 나오고요. 그러므로 자유롭고 자율적인 정신은 무거운 현실과 제한된 인격의 특이성과 반드시 연결됩니다. 어떤 우리의 정신세계는 어둡고 무겁고 차갑고
괴팍스러운 무의식과 늘 연결돼야 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싫은 얘기예요. 싫은 얘기. 밝은 면만 보고 싶은데요. 그래서 이제 꿈 분석할 때 참 꿈은요, 좋은 얘기 안 합니다. 기본적으로. 꿈은 칭찬할 줄 몰라요. 네 모습 이대로 보여주는데 너 왜 화를 내니? 그래요, 꿈은 늘 언제나. 이게 네 모습인데 왜 신경질 내고 화를 내? 그냥 있는 모습을 그대로 그냥 가감하지 않고 보여주는 게 꿈이에요. 얄밉죠. 좋은 점만 좀 보여주면 좋을 텐데요.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그 다음에 이제 유황입니다. 유황이 태양의 상징이지만 태양하고 너무 유사하고 너무 다르죠. 만약에 지금 우리가 태양빛을 쬐 때 유황에서 나오는 그 냄새가 아주 기괴한 냄새가 풍기고 역겨운 냄새가 풍기고 20~50 정도의 그 가스가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태양 좋아하지 않겠죠. 햇빛 쬐러 나가지 않겠죠. 근데요, 얘기하고 보니까 태양 가까이 가면 그럴 것도 같아요. 가까이 가보지 못했지만.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지금 태양이 굉장히 아름답고 좋고 감사하게 느껴질 텐데 연금 정말 유황보다 더 심하지 않겠어요? 태양 가까이 가서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태양의 어두운 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황은 태양의 어두운 면이에요. 어쩌면 검은 태양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검정색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어쩌면 그 암흑 속에 있는 태양으로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유황은 태양의 능동적인 본질을 대변하고 심리학적인 용어로는 의식 속의 동기가 되는 요소가 됩니다. 의식을 상징하기도 해요. 태양이니까. 그런데 의지라고 하는 것은 의식의 지배하에 놓인 역동성이죠. 어떤 나한테 강한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의식이 강하고 굉장히 신념이 강하고 이제 그런 뜻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사람이 프로이드 용어를 좀 썼는데 강박 충동이 이제 있다는 것이죠. 갑자기 막 충동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별로 안 좋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속에 충동이 올라올 때는 그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무의식의 역동인 거예요. 충동은. 하나의 에너지인 거죠. 그 폭발적인 에너지가 강박 충동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폭발적인 에너지인 강박 충동의 상징이 유황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태양인 거죠. 어쩌면 숨겨진 태양, 아직 밝혀지지 않는 태양,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강박이 인간에게 주어진 이해할 수 없는 신비성이 있다. 그것은 우리 내부에 달 수 있는 요소로 인해서 의식의 의지와 이성을 방해하는 해방꾼처럼 보이지만 겉으로 볼 때는 우리의 의지를 방해하는, 절제가 안 되는, 미친놈처럼 보이게 하는, 미치광이처럼 보이게 하는 강박 충동이지만 사실은 타오르는, 우리 내부에서 타오르는 불꽃으로 볼 수도 있다. 이제 유황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자, 소금을 볼까요? 소금이 하얗죠? 그래서 이제 정화의 의미도 있고 부패를 방지해 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소금의 가장 뛰어난 성질은 뭐죠? 쓴맛과 지혜입니다. 소금이 지혜의 상징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념을 같은 척도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쓴맛과 지혜에 있는 공통적인 요소는 감정 기능인 거예요. 느끼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눈물이라든가 슬픔이라든가 실망은 써요. 물론 이제 물리적으로 본다면 쓴맛은 감각 기능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지만 그 쓴맛 이면에 있는 비통한
눈물이라든가 슬픔은 감정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혜가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유화시키는 거죠. 모든 마음의 고통에 위안을 줍니다. 그래서 비통함이 있으면은 지혜를 필요로 하는데 이게 바로 동전의 양면처럼 비통함과 지혜가 배타적인 한 쌍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자와 그림자 관계라는 것이죠. 사람을 죽을 때 가서야 철이 든다고 그러잖아요. 실컷 고생을 해봐야 적당히 고생하면 불평불만을 늘어놓죠. 죽기 바로 직전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불평할지를 몰라요. 근데 이제 불평하다가 죽은 사람이 제일 가련한 사람이더라고요. 내가 경험을 해보면 잘 죽어야 되는데 잘 죽는다는 건 뭐냐? 건강하게 잘 죽는다는 게 아니에요. 죽음을 수용하고 죽음의 세계로 긍정적으로 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내가 왜 지금 가야 되냐고 막 소리 빡빡 지르면서 너 때문에 내가 이 병 걸려서 죽는 거야. 그래서 암 걸려가지고 이혼한 사람도 나는 봤습니다. 서로 탓하는 거예요. 네 때문에 암에 걸렸다 이거야. 와이프나 남편한테, 남편은 아내한테. 그래서 이제 또 남편이 바람 피웠어. 그러니까 네가 바람만 안 피웠어도 암에 안 걸렸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막 저주하면서 이제 가는 사람도 있고요. 비통함에 있는 곳에 지혜가 있습니다. 이게 소금의 역할입니다. 소금은 이 숙명적인 두 가지 성질의 부위체로 여성의 본성과 일치합니다. 여성의 어두움, 음침함이 여성의 대명사거든요. 좀 이건 성편견 차별적인 것으로 듣지 마십시오. 그 여성의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수용적이고 가려졌고 비밀스럽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지 나쁜 의미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그 여성의 어두움은 쉽게 비통에 빠질 수 있는 남자에게 수없이 많은 실망을 주는 원천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또 알 수 없는 여성의 그 깊이, 또 감정 세계, 뭐 이해할 수 없는 그 헷갈림,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남성에게 이제 실망을 주고 이제 절망을 주기도 하지만 잘 이해되면은 굉장한 지혜를 얻는 것이죠. 이것이 소금과도 같다. 이제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